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시절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이야기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휴대전화 어떻게 하세요? 그거 바로 해지하면 안 된답니다. 심지어는 1년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왜 그런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70년대 봄 전국 곳곳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말이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 시절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매달 사용한 교통비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이른바 K패스가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행 일주일 전인 오는 24일부터 K패스 사용을 위한 K패스 발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대중교통비의 최대 53%를 돌려준다. 이건 혜택이 꽤 큰 거거든요. K패스 정확히 어떤 건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K패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가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월 15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5월 1일 K패스 출시일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카드나 삼성카드 등 10개의 협업카드사와 함께 시행 일주일 전인 오는 24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힌 건데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를 발급을 하고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던 고객들은요. 알뜰카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K패스 앱으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지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5월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대중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모든 대중교통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당연히 포함되고요. 마을버스, 광역버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에서도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요.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카드 발급 신청과 자세한 상황은요.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이런 얘기만 전해드렸는데 네. 그래도 이게 할인이 된다니까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교통비 할인 얘기부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2,600선이 붕괴되면서 이달 들어서만 시가총액 무려 12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일명 이 연초 상승 가도를 달리던 대형주들마저 하락을 반복하면서 일명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이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그간 반도체 관련주가 주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었는데 국내 증시 흐름이 불안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 상승 동력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하락세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증시가 이렇게 연일 출렁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장기간 미룰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리스크가 겹친 것도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자극하는 데 이어서 증시 불확실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니, 미국이나 일본 주식은 그나마 오르다가 떨어지니까 참 그냥 그런데 네. 우리 주식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땐 왕르르 떨어지니까 다들 고통이 커요. 외국인들도 떠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코스피 선물 6조 1천억 원어치를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낸 것 역시 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전문가들 대외 악재가 이렇게 산적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불안한 증시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샐러리맨들이 조금씩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유, 또 타격이 크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혹시 디지털 디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인터넷 이런 데 중독 현상 굉장히 다들 심하잖아요. 저도 정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디지털 중독 현상을 풀어내고 치유하는 것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디지털 디톡스가 유행을 하면서 카페에서요, 휴대전화도 이용 금지하고 아예 대화도 금지하는 침묵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 금지하고 대화 금지하는 건 제가 고3 때 네. 교실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를 찾아간다는 말인가요? 디톡스를 하러 이런 침묵하는 대화가 오. 금지된 카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이 침묵 카페에서는 정해진 이용법이 있는데 이걸 잘 숙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요, 귓속말조차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침묵 카페에는요, 대화 금지, 귓속말도 안 됩니다. 침묵할 수 있다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이런 안내서가 적혀 있고요. 주문과 계산을 제외한 대화 금지, 휴대전화 무음, 노트북, 카메라 사용 가능하지만 옆자리 손님이 신경 쓰일 정도로 시끄럽게 사용하지 말 것 같은 자세한 이용 규칙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침묵 술집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술집에서는 주문을 할 때도 주인을 부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메뉴 주문이나 신청곡은요, 꼭 SNS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와. 안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답답할 것 같은데 MZ세대에서 이런 데가 뜨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이고 싶지만 너무 혼자인 건 싫은 그런 심리가 오. 반영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들도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막상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젊은 세대의 마음이 반영된 어떤 유행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SNS 소통 과잉으로 피로감들을 다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어떤 심리가 이런 침묵 카페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스로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놓은 공간에 들어가야 이걸 안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가는 것도 같네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재 의대생들은요,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역으로 18개월 군 복무를 해야 하고요.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면 군의관으로 38개월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내세우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의대 증원 문제와는 좀 별개의 사안 같은데 복귀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형평성을 핵심 이유로 들고 있어요.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타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단순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의관은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고 일반 사병과 직접 비교를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군의관은 경력이 유지되는 특수 임무직이라는 점에서 현역병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의관처럼 장교로 복무하는 이 학군사관 후보생, ROTC나 법무관 등의 복무 기간은 또 동일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저 장교들 복무 기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군의관들도 복무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국방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국방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간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검토 계획이 아예 없다고 못 박은 건데요. 의무 복무기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간 같은 이 단기 복무 간부들의 지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응 줄 수는 있지만 장교나 부사관 또 법무관 등 다른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의무 복무기간 단축이 또 같이 촉발될 수가 있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비 병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토 계획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방신실 선수도 출전을 해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골프처럼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스포츠는 어떤 공을 선택하느냐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골프공에 담긴 우승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다녀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에서 4번째로 골퍼가 많은 대한민국. 골프는 국민 스포츠로 거듭났는데요. 2024년 골프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우승을 위한 여러 전략 중에서도 골프공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데요. 골프공에 담긴 우승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한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희한한 낙서가 가득한 사무실. 골프공에 웬 낙서가 그려져 있나 하셨죠? 이게 바로 우승의 키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딤플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공에 보시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면을 공을 보시는 거거든요. 이제 딤플이 있는 공과 없는 공의 차이는 비행을 해보면 딤플이 없는 공이 있는 공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뿐이 비행을 못해요.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 날개에 의해서 기압차에 의해서 공이 뜨는 것처럼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골프공도 딤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골프공 표면에 파여진 오목한 호물, 딤플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저항을 분산시켜 비거리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딤플의 숫자보다는 이 대칭성이라고 해서 골프공은 딤플이 얼마나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냐 이제 RNA 규정에 있거든요. 즉 한쪽과 반대편과는 똑같은 딤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할을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게 이제 각 회사마다의 특허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골프용품 제조업체 대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본사를 와보니까 정말 다양한 골프공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아마추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골프공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공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골프공 크게 보면 골프공은 지금 단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피스, 3피스, 4피스 이렇게 몇 겹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골프공을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2피스는 직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좀 적합한 공이라 볼 수 있고요. 3피스나 4피스는 상대적으로 스핀이 많이 걸려서 공을 좀 잘 치시는 분들 또는 프로님들이 선택하시는 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을 주로 쓰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기의 스윙 스피드나 스윙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볼 피팅을 하는데요. 좀 스피드가 좀 강한 사람들, 특히 남성 프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4피스 볼을 쓰고 스윙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일반 프로들 같은 경우는 3피스를 사용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리도 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산 골프공, 그러니까 국산 골프공이 이제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골프공이 사실은 뭐 해외에서 나오는 유명 브랜드 공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제품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요. 다양한 디자인들 또는 또 새로운 컬러볼들 이런 부분들이 세계인들의 눈을 끌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골프공을 완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반발 탄성 테스트입니다. 골프공에 타격을 가할 때 골프공의 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골프공의 중요한 거는 이제 골프공의 탄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탄성이 높을수록 골프공이 이제 비거리가 확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골프공으로서 기본적으로 토너먼트 볼로 치려면 0.8 이상의 반발 탄성이 나와야 딤플과 결합돼서 원하는 비거리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공정이고요. 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물성 테스트인데요. 골프공을 제조하기 위해선 무려 40공정을 거쳐야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완성됐나 했더니 중요한 야외 테스트가 또 남았대요. 네, 여기서는 이제 비행 성능 테스트를 하는 곳이고요. 이제 일정하게 로봇을 이용해서 일정한 타격을 해서 뒤에 있는 이제 측정 장비로 비행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야외에서 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지점까지 비거리나 탄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람의 영향이나 그다음에 온도에 따른 비거리 편차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야외 테스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골프공이 세계 장타 대회 공인구로 선정되기도 했었다네요. 공인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크기와 질량, 쉽게 말씀드리면 비거리에 제한을 둡니다. 너무 골프공이 멀리 가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투어 선수들이 사용하는 볼에는 어떤 전체적인 물성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5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에서 공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 골프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골프공을 구성하는 코어에 들어가는 물질은 고무고요. 그걸 둘러싼 이제 카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물질이나 그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각 회사의 고유의 기술이고 그 비밀로 보호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쟁은 아주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골프공을 제작하기 위해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좋은 골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멀리 날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공을 우리가 좋은 골프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발 탄성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프공에서 코어 부분 일반적으로 다 합성 고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럽으로 치게 되면 표면 손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카바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어를 만약에 우리가 2겹으로 만든다 그러면 똑같은 고무지만 물성을 다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미드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와 함께 약간의 스핀도 발생이 되게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뭐 디테일하게는 한 3, 40가지 공정까지도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코어 만드는 공정, 카바 씌우는 공정, 그리고 인쇄, 코팅하는 공정, 그렇게 이제 크게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 골프공을 만드는 게 당연히 OEM 방식일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원스톱으로 제작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R&D, 생산, 테스트장까지 완비한 브랜드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손꼽을 수 있고요. 세계 어떤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을 저 자신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골프공만의 우수성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볼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골프 산업이 골프 볼뿐만 아니라 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까지도 확산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여줄 더 큰 성장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골프공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날을 행복한 아침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 핫한 경제 함께해 주실 박수림 씨,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 기자님, 얼마 전 해외 명품 업체들의 기부금 액수가 좀 논란이 됐었다면서요? 네, 매년 4월은 이제 글로벌 명품 업체들의 이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달인데요.
지난해 한국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또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등을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1조가 넘는 이 매출을 올리고도 기부금은 예년보다 줄이거나 뭐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표를 보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명품업체 C사 1조 7천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높은 실적을 냈죠. 네. 근데 기부금은 13억 원에 그쳤고요. 또 L사와 D사도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L사는 기부금이 없고요. 그리고 D사는 가방 한 개 수준인 1,920만 원에 어머, 그쳐서 아이고. 아쉽고요. 야, 이게 뭐 모두 이름만 들어도 거기 하는 오, 아주 네.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기부금이 저래요. 네. 근데 국내 대기업들 보면 수천 수백억씩 내고 막 이러는데 이거하고는 아주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기부금이라는 건 뭐 강제로 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내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좀 뭐랄까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씁쓸하죠. 네. 네. 바로 이 점이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제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지는 그런 이른바 착한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소 10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기업들의 사례를 여러분께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우리 장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네, 첫 번째는 직원들과 19년째 기부를 해온 화장품 회사예요. A사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A사는 임직원이 이제 기부금을 모으면은 네. 회사도 같은 금액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2배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올해는 105개 기관에 1억 2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누적 성금 100억 원을 달성해서 희망 나눔 캠페인 1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와우. 했다고 아, 누적 기부금이 100억을 대단해요. 넘겼어요. 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다음은 2005년부터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해온 에너지화학 기업 G사입니다. 자, G사는 사회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내왔고요. 기부 누적액이 총 72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또 임직원과 그 가족까지 동참해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임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참여를 했다. 정말 대단하고 박수 받을 일인 것 아유,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2005년까지 나왔거든요. 혹시 이보다 오래된 그런 기록을 가진 곳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무려 2003년부터 20년 넘게 쌀 나눔 활동을 해온 석유화학 기업 A사인데요. 매년 지역사회의 아동이나 노인 등 꼭 필요한 곳에 쌀을 전달해 왔고 또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같은 생활용품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일하고 그러는 기업은 우리가 A사, B사, G사 이러지 말고 그냥 이름을 되게 이름 소개했어요. 얘기하면 안 돼. 네, 시원하게, 네. 앞에 우리 이거 기부 너무 안 하는 데 있잖아요. 네. 요 외국 브랜드. 아니 여기도 무슨 C사, L사, B사 이러지 말고 이름 확 얘기하면 안 되나? 시청자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눌수록 우리 소비자들이 더 사랑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제 갈게요.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에 유쾌한 고민 해결사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강성신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죠. 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네. 이때 뭐 또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 첫 번째 사연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휴대전화 해지하면 낭패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꽁트로 한번 만나보시죠. 살다 보면 누구나 부모님과 이별을 겪어야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장례가 끝나고 저희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유품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요. 아버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아버지 폰으로 아직도 이런 전화가 오네. 언니, 우리 아버지 휴대폰 그거 해지하고 올까? 언니도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속상하잖아. 싫어. 이것까지 없으면 정말 아버지가 떠난 게 실감 날 것 같단 말이야. 아, 언니. 그러면 통신비가 월 5만 원씩 1년에 한 60만 원 나갈 텐데 그거 괜찮겠어? 60만 원? 응. 너 그걸 왜 이제 얘기하니? 아, 아버지 요금제 비싼 거 쓰셨네. 안 되겠다. 당장 해지하고 오자. 어? 아버지도 이걸 이해하실 거야. 그치. 그렇게 저희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휴대폰도 함께 해지했습니다. 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모르는 돈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야, 수림아. 네. 아빠 친구 이재용이야. 나 알지, 아저씨? 그럼요. 그게 너희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 재용 아저씨 소식 못 들으셨구나. 그게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말이야. 네. 너희 아빠한테 3천만 원 빌린 거 있잖아. 그거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한 달 안에 금방 갚을게. 3천만 원이요? 저희 아버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아빠한테 또 뭐 돈 꿔간 거 있으셨어요? 아니, 잠깐. 아빠 돌아가셨어? 네. 그래. 3천 원?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3천 원. 아이고, 너 놀랬겠다. 야, 미안해. 내가 3천 원을 꿨는데 아직도 못 갚았네. 하나, 둘, 셋. 자, 3천 원 받아. 3만 돈 원도 아니고 갚았고, 3천. 나 이제 간다. 아니, 그래. 잘 지내고. 아저씨 어디? 아, 진짜. 설마 지금 3천만 원을 3천 원으로 퉁친 거야?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저는 뒤늦게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뒤졌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빌려준 듯한 내용의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생전에 저희한테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이제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아니, 이거는 모르지, 진짜. 그럼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한 40대 남성 이 씨의 사연인데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시기도 전에 자녀들은 장례를 치르느라 이제 정신이 없이 바빴는데 이 씨는 바쁜 누나를 대신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대리점에 가서 아버지가 쓰던 휴대전화를 해지했다고 합니다. 해지하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나가 화를 냈다고 하는데 평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꺼준 적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걸 제대로 확인도 하기 전에 먼저 휴대전화를 해지하면 어떡하냐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부모님 보내고 나면 그때 한번 울고 나중에 유품 정리하면서 또 한 번 울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슬프더라도 우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험 먼저 해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해지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동생 입장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아버지 관련해서 유품 정리를 하는 와중에 휴대전화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이 해지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좋자고 한 일인데 이게 누나가 이렇게 화까지 이렇게 내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진짜 해지를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죠. 안 된다는 법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런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정말 많으신 분이었어요. 혹은 어떤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상속 재산을 찾을 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까지 일일이 다 검색을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 있어서 그 망인의 휴대폰이 되게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지해 놓게 된다면 만약에 이 사건 같이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 뭐 변제 기한을 늦춰달라고 한다라든지 내가 언제 갚겠다라고 하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당분간은 한동안은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낮은 최저요금제로 바꿔서 좀 유지를 해놓는 게 어떻나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은 바꾸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바로 바꾸겠습니다. 최저요금제로 하고. 아니 그럼 매달 요금을 대신 내기만 하면 그 고인의 휴대전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 명의로 좀 변경을 해서 이 가족분이 관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요, 사망자의 번호를 직권으로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년 동안 같은 번호를 사용해온 배우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족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이 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매달 요금을 내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통신사 측에서 명의 변경을 안내하는 문자를 몇 번 보내기는 했대요. 그런데 답이 없자 바로 이걸 해지를 해버린 겁니다. 자동 해지. 그리고 가져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번호가 끝자리가 0000 뭐 요렇게 끝나는 이른바 골드 번호, 인기 있는 번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벤트의 경품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회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막는 방법이 바로 명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 확인서 그리고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가족임을 입증을 하신 다음에 명의 변경하시고요. 나중에 좀 유지하시다가 해지하고 싶을 때도 똑같은 서류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 그 병환으로 오래 앓고 계시고 이러면 마음의 준비는 되는데 막상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요. 사람들이 그냥 망연자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다고요. 요즘 저 같은 게 50 플러스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 90대 부모들의 그 사별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이효선 교수님 뭘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나의 근원이에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증발했다 생각하면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부모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월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올해 94세되셨거든요. 근데 저하고 함께 살았던 세월 생각해보면 저랑 50년을 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옛날에 보통 한 60 정도 되셨을 때 이제 돌아가신다 이런 수명을 생각할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식들이 부모의 나이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공감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이런 요소들이 어쩌면 부모님을 우리가 고였을 때 훨씬 더 과거보다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또 과정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리가 장래도 그렇고요. 그 이후로도 사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생애 인생 미해결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모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 싶을 때는 반드시 애도 과정을 거치시는데 이 애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치유 과정이고 남은 생애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한 뭐 휴대전화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들이 몰라서 실수한, 놓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장례가 끝나면 좀 우리가 기간을 나눠가지고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이후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장례가 끝나고 1개월 이후에 사망 신고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 같은 것도 좀 잘 정산을 해놓으셔서 영수증 같은 거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한 본론에 해당하는데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해서 내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고 예적금과 주식은 얼마나 있는지 뭐 상세하게 알고 있는 자녀들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구청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가면 담당 공무원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권하는데 이 제도를 통하면 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대부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런 것에서 다 이렇게 조회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장독대에 현금으로 이렇게 숨겨놓지 않은 그런 재산이 아닌 이상 드러나는 재산 자동차 포함해서 다 조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토지 물론이고요. 선박 가지고 계셨다면 아주 부러운데요. 선박 가지고 계신 분도 조회가 되고요. 네. 은행에 대한 총 계좌 금액 당연히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아니라 빚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20일 이내에 대부분의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국세, 지방세, 이체 대역, 또 연체 대역, 그다음에 4대 보험, 뭐 국민연금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이런 내역들도 다 조회가 되고 다만 개인 간에 있는 채권 채무 요거는 이 개인끼리만 아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이거는 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일단 드러나는 것, 등록한 거는 다 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서비스 신청하면 일단 고인의 계좌가 묶이게 되는데 상속인들 가운데는 이 신청 전에 좀 일부라도 인출해서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부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요. 고인의 어떤 상속 재산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소비하는 행위를 상속 재산을 단순 승인한 걸로 봐요. 그런데 이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만약에 빚이 네. 이 재산보다 더 많으면 우리가 한정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든지 이런 걸 하려고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출하는 그 순간 이걸 알아보기도 전에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나 모르고 했다라는 변명을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장례비가 부족하고 뭐 이래서 네.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인출을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장례에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보통 부의금에서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의금만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보통 고인의 예금 통장 같은 경우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네. 이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내가 단순 승인해버린 거 아니냐? 맞아요. 내가 비용을 빼서 썼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이제 예외적으로 장례비는 상속 비용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상속 비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나도 과도한 정도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부의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뭐 5억, 뭐 10억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인출을 해가지고 내가 장례비로 썼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지역의 풍속이나 그 사람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과도하다고 인정이 돼서 상속 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너무 과도한 금액을 빼시는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이런 분 있어요. 이렇게 아버님 통장에서 어머님 통장에서 꺼내 썼다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형이 그냥 통 크게 낼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영수증 꼭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 이 장례 비용이 공제가 될 수 있어서 요거를 영수증 잘 모아서 신고를 하시면 이 부분은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 예를 들면 뭐 묘지를 구입한다든가 비석이나 상석을 구입하는 거 이런 거 다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전표 물론이고요. 뭐 현금으로 하시면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들이 다 증빙 서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최대로 1,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영수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례가 끝난 후에 자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3개월 안에 꼭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고요? 네, 제가 앞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의 재산이나 채무를 우리가 조회하고 상속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에 1년까지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3개월 내에 이거를 고민을 하라고 하냐? 왜냐면은 우리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한도로만 상속을 받겠다는 한정 승인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1월 1일이었으면 4월 1일 전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빚을 발견하고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 이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아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거나 뭐 이러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에 멍하고 있다가는 3개월이 그냥 후딱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류 발급받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그 마음 추스린 다음에는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네,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은 3개월 아니라 6개월 이내에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세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6개월 안에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보통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납부까지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납부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상속 재산 중에서 아파트 이런 덩치가 큰 가액이 큰 재산 같은 경우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쯤 된다고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나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상속세 많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예를 들어 5억 5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 5억이라는 거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것도 6개월 안에. 맞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눠서 낼 건지 아니면 뭐 이걸 물건으로 내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하셔서 상속세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도록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배워봤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제는 사랑해서는 안 될 남자를 사랑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아이고. 여성의 사연인데요. 유부남이 사망하자 땅을 치고 후회한 내연녀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웬만한 남자는 성에 차지도 않았던 눈 높은 저희 언니에게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언니가 홀딱 반한 그 남자에게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 남친 생겼어? 아 누군데? 얘기 좀 해봐. 너무 잘생겼어. 돈도 많고 자상하고 오. 너무 완벽해.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 남자 유부남이야. 잠깐만 언니 그건 단점이 아니라 결격사유지. 이 언니가 진짜 어쩌려고 그래? 예인아, 우리 시시껄렁한 그런 바람 같은 게 아니야. 진짜 러브의 사랑이야. 그게 바람이야. 아, 그동안 와이프랑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대. 그래서 이혼하고 곧 나한테 오기로 했어. 야 유부남들 레파토리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똑같냐. 어떻게 발전이 없어. 언니 그거 다 언니 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들어봐. 안 들려. 언니 꼬시려는 아무튼 순간이야. 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 안 해. 그러니까 너도 언니 말릴 생각하지 마. 절대 말리지 마. 알았어? 그 후 언니는 10년간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그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지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언니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니, 아니 안색이 왜 이래? 그 남자는? 그 남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죽었다고. 언니, 아니 언니 혹시 우는 거야? 아니 승질 나서 그래. 너 내가 그 남자 만날 때 나 왜 안 말렸어 너?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그 남자란 그 남자 도려내고 싶어. 열받아 진짜. 아니 뭐야?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던 언니는 유부남이 사망하자 땅을 치고 후회하며 화까지 내고 있습니다. 언니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궁금해.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20대 후반 여성 김순정 씨가 이제 한 사교 모임에서 이 40대 초반 이 남성 양달남 씨를 만났는데 양달라. 양 씨의 그 노련한 매너와 이 어른스러운 분위기에 반해서 김 씨가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는데요. 그런데 교제를 한 지 한 200일쯤 되자 양 씨가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바로 자신은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또 가족들과 곧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는 것이었는데 네. 만약 그 예인 씨라면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가만 안 두죠. 어금니 깨물었습니다. 감히 예인 씨. 저희 언니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철저히 속일 작정으로 거짓말하고 뭐 이민 간다잖아. 기만한 거. 말도 안 되죠. 네. 화나죠. 이 김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마음이 이제 180도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민을 갔던 양 씨가 다시 이제 온 건데 당신이 생각나서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왔다면서 어머머. 다시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감명받은 김 씨는 다시 양 씨와 사귀기 시작을 했고 또 두 사람은 9년 동안 동거를 하게 됐는데 주변 지인들이 말릴 때마다 김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어. 유부남 양 씨에게 지금 뭐 완전 너무 꽂혀버렸어. 빠져 있는 건데. 네. 아니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소용도 없고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건 죄예요. 이런 사랑 죄예요. 그래. 그럼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식을 건 다 식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9년 동안 미국에 있는 아내는 또 기러기 아빠로 이렇게 살면서 남편 걱정을 아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 집에 살다 보면 단점이 눈에 보이기 마련인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유부남이라고 단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단점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단점이 보였을 텐데요. 뭐 실망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래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무슨 서로 실망을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신뢰가 깊어져서 큰 돈을 주고받을 만큼 우와. 신뢰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양 씨가 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제 김 씨가 1억 8천여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고요. 아이고. 네, 또 그로부터 한 달 후 양 씨가 빌린 돈에 이자까지 얹어서 또 4억 5천만 원을 또 입금해주기도 했는데 4억 5천. 근데 문제가 네. 그 양 씨의 건강 상태였는데 지병을 앓고 있던 양 씨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내연녀 김 씨한테 이제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난다면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야. 말을 남기고 사망한 겁니다. 참 마지막까지 가슴 절절한 그런 사랑을 했네요, 진짜. 근데 이 말을 아내가 다른 가족들이 들었다면 엄청 열받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요. 황당해요.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은 뭐 둘만 절절하죠, 사실. 유부남이고. 그거는 관계가 그게 아닌데 유부남이 숨지면서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완벽히 끝이 난 건가요? 뜻밖에도 이 법적인 문제는 네. 유부남이 숨진 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됐는데, 이 첫 번째는 본처가 반격을 합니다. 내 남편에게 받은 4억 5천만 원을 내놔라라는 거고요. 또 본처는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에서 내연녀에게 큰 돈을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으니까 돈을 당장 갚아라. 이제 내연녀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너한테 그냥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거니까 그 돈은 나한테 갚아라. 그래서 돈을 돌려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법원은 이 내연녀가 받은 4억 5천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차용증도 없고 이게 대여인 사실인지 뭐 증여인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거액의 4억 5천이라는 돈을 과연 무턱대고 턱턱 증여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약관계가 있겠지, 차용증 같은 게 없어도 계약관계가 있겠지라고 보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9년이나 계속 내연녀와 한 살림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들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증여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4억 5천을 청구하는 유족 측에서 이거는 증여가 아니고 대여다라는 그렇죠. 명백한 입증을 못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5천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살다 내가 내연녀다 이걸 입증해가지고 승소한 경우 전 처음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뒤로도 법적 분쟁이 또 남아 있었다면서요. 네, 그 두 번째 분쟁 바로 세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세금. 국세청이 이제 상속세를 조사를 하다가 양 씨에게 생전 4억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증여세와 가산세 포함해서 세금 1억 1천만 원을 내세요라고 통보를 받은 건데요. 억울한 김 씨가 이제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실혼 관계에서 쓴 생활비니까 세금을 안 내도 돼요라고 주장을 하자 세무서 직원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관계셨어요. 근데 어쩌죠? 이 두 명의 내연녀가 세무서에 출석해서 진술하셨습니다. 두 명이나? 모두 동거를 했었고 사실은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니 잠깐만요. 절절한 사랑을 한 줄 알았는데 내연녀가 두 명이 더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아, 이 양반 엄청 바빴네. 소름 아니 돋았어. 양 씨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할 거야.
딴 이런 사람 두 명 더 해야겠네. 이거 완전 뒤통수 맞은 거네요. 그렇죠. 뻔한 레퍼토리라고 아까 했잖아요. 진짜 뻔한 레퍼토리가 맞았던 겁니다. 내연녀가 이미 사망한 유부남한테 뭐가 진실고 난 당신의 인생에서 뭐였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물어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가슴앓이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막 그동안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모아서 어떻게든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서 공동생활비로 한번 빼보려고 했지만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그 정도 사진, 그 정도 문자 메시지 다 다른 내연녀들도 제출을 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법률론이 있는데 무슨 사실혼관계냐라고 하면서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연녀 혼자서 찐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마음까지 그냥 산산조각이 나면서 세금 1억 1,000만 원 내야 됐고요. 대리인 선임 소송 비용까지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런 배신감 정말. 일이 바쁘게 사셨으니 일찍 가셨지.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연녀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하네. 네.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요. 잘 살아보세 그 시절 새마을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입니다.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래 한번 들려주시죠. 이 노래 다 아시죠? 알죠. 울렸네 새 아침이 빨간데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살기죠. 야, 이 노래 나오면 아침에 눈도 못 뜨고 빗자루 들고 나가. 맞아. 그리고 막 청소해야 돼. 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뒷동산 가서 나무 심고 뭐 이랬다는 새마을 아이고, 운동. 그 민둥산에 나무 심을 때 그냥 심지 않습니다. 그 옆에 반드시 그 새마을 깃발이 펄럭펄럭해요. 우리가 왜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글도 고칠 때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또 새마을 모자를 또 쓰고 해요. 써줘야 얹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깃발 펄럭펄럭하고 또 모자 쓰고 나가서 그냥 하느냐 체조를 반드시 하고 합니다. 그렇지. 반드시 체조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런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중장년층들 5060 세대들은 아마 다들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예인 아나운서는 알랑가 모르실 몰라. 것 같아요. 저는 알랑가 알지만 몰라. 교과서에서 배웠죠.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책으로 그렇지. 배웠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새마을 이름이 붙은 뭐 열차 있죠, 네. 은행 있죠, 어, 뭐 음식점 뭐 이런 거는 다 새마을 운동의 여파로 그럼 탄생한 건가요? 그렇죠. 이 새마을 운동이 그냥 농촌 운동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점차 이렇게 뭐 도시, 뭐 공장, 직장, 학교 이렇게 쫙 퍼져 나가면서 확산됐어, 맞아. 이 잘 살기 위한 그냥 범국민 운동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해서 그 당시에 그 새마을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많았어요. 네,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7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꽤 성장하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굳이 뭐 이렇게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새마을 운동이 농촌 부흥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 이게 1960년대까지 사실 우리나라 농촌 70% 다 초가집이었어요. 다. 거의 제가 볼 땐 제가 시골 갔을 때 다 거의 100%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옆집 초가집이었는데 불나가지고요. 난리 났었는데 맞아. 대부분 다 농촌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고 80% 이상이 다 볏집으로 만든 이 초가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4월, 5월 옛날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릿고개.
너무너무 그 고개 넘기기가 어려워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다 보니 농촌마다 가난 극복이 아주 열쇠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요때 그 1970년대 농촌 재건 운동을 한 요 시점에 사실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이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국민 운동으로 시작되면서 나라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진성 오라버니의 보릿고개 그렇죠. 노래 있잖아. 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거 있잖아. 네. MZ 세대들은 몰라. 그러니까 꽁보리밥만 먹고 지내던 그 시절에는 정말 그냥 움직이면 또 배 꺼지니까 뛰지 마 이렇게 노래 가사를 담았잖아요. 네. 너무 배고프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70년대 봄 새마을 운동이 탄생했는데 이 운동이요 한 농촌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하게 됐다고요. 예, 그게 바로 경북 청도의 신도마을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1970년대 초에 여름에 엄청난 장마가 들어서 마을이 다 휩쓸렸는데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를 해서 아주 번듯한 마을로 다시 재정비했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여기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전국 농촌이 발전하려면 신도마을처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전국 농촌에 시멘트를 배포한 거라고 그래요. 이때 그 나눠준 시멘트 양이 그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무상 배포로 엄청나게 무상으로? 많이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 3만 3천여 개 마을에 각 시멘트를 335포대, 철근 1톤을 따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 주민들이 이 무료로 받은 시멘트를 어떻게 썼는가? 이걸로 우리가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마을길도 넓히고요. 교량도 건설하고 하천에 뚝뚝 고치고 그리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공동 빨래터가 있었어요. 시멘트로 쫙 돼 있던 거. 맞아.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서 엄청 저도 방맹이 두들겼었는데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대개 20여 개의 사업을 그 마을 자치적으로 움직였고 이걸 수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하나의 붐이 된 거죠. 네. 그중에서 이 성과가 아주 좋은 마을은 좀 여러 가지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죠. 그럼요. 그 당시 마을 중에 경북 영일 문성마을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1971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시장과 군수들을 문성마을에 다 모았어. 그다음에 마을을 다 둘러보게 한 다음에 전국 시장과 군수는 모든 마을을 문성동과 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아무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전국 시장과 군수, 지방 공무원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다들 모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발에 나서기 했답니다. 네, 우수마을에는 시멘트하고 철근을 더 지급했고요. 신문, 방송까지 동원해서 거기를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서 어떤 마을이든지 우리 마을도 저렇게 좀 돼보자. 이래서 서로 막 경쟁하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이 새마을 운동은 그 마을 간의 경쟁 심리를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지고는 못 살죠. 맞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게 된 굉장히 결정적인 하나의 집단 심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서 왜 마을마다 시멘트 배급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가구마다 곧 가정마다 배급한 게 아니라 마을마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가 이 참여도와 성과에 따라 가지고 전국 마을을 이렇게 기초 마을, 자조 마을, 자립 마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과를 잘 거둔 이런 곳은 16,000여 곳 정도가 있었는데 요곳은 마을마다 500부대 시멘트하고 철근 1톤을 따로 또 지원을 합니다. 잘하는 집은 더 주는 거예요. 대신에 18,000여 개 마을은 아예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이런 차별적인 그 또 단계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해요. 네, 뭐 경쟁을 바탕으로 한 성장 뭐 좋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분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과유불급이잖아요. 과열 경쟁에는 부작용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받은 시멘트 모두 안 쓰면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뭐 이런 식의 경쟁 유도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과 아이가 많아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집들은 마을에서 점점 살기가 힘든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마을 이장, 계장, 동장 같은 새마을 지도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업장이 방출해야 할 시멘트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거나 또 중간에서 횡령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옛날부터 이렇게 다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도 한번 보게 되는데, 이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겠죠. 그럴 것 우리가 같아요. 100m 달리기 할 때 둘이 안 뛰고 혼자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설레발레 그러면 기록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경쟁이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맞아. 이런 지나친 경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어쨌든 이럴 때 경쟁이 없었다면 새마을운동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예. 그러면 당시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퍼지게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달라졌던 건 뚜껑, 지붕. 이었습니다. 맞아. 지붕 개량 사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80% 이상이 다 지금 뭐지 보시는 것처럼 다 초가집이잖아요. 맞아. 매년 지붕도 새로 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기와지붕 아니면 우리가 옛날엔 스레트라고 불렀는데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 있죠. 이런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이 되기 시작했고 요게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5년 동안 전체 농촌 가구의 30%의 정도가 초가지붕에서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체 마을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지붕이 바뀌었으니까 바닥도 바뀌어야지. 농촌의 상징이었던 그 꼬불꼬불한 마을길이 넓게 확장되기 시작했잖아요. 마을길도 넓히고 콘크리트 맞아. 가지고 그 네. 마을길 이렇게 포장하고 맞아요. 구불구불한데 이렇게 피고 이런 거 다 마을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거고.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비 오면 질퍽질퍽하고. 한창이에요. 아우 정말 뭐 그랬습니다. 흙탕물 신세고 뭐 정말 대단. 저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다들 나서서. 너무 그 이장님 방송으로 이장님 방송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일에는 마을길을 넓히고 포장하는 작업이 있으니 아무튼 바쁜 일이 있어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이 방송이 나가면 몸이 그럼요. 불편한 어르신들도 그냥 삽 곡괭이 들고 맞아요.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장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습니다. 커지잖아요. 방송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시절 계속 마을 공사를 재촉해야 하니까 당시 그 새마을 노래가 그렇게 울려 네. 퍼졌다고 하죠. 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 잘 살아보세. 딴따라딴딴딴딴. 그렇죠. 잘 살아보세. 아, 그 노래 좋았어. 지금 노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잘 살아보세 노래와 관련된 비하인드도 있다고. 예, 지금도 귀에 막 콕콕 꽂히죠.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비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새마을운동이 이제 나타나고 그 뒤로 우리가 늘 들었던 음악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원래는 요거보다 앞서서 1962년에 네. 5.16이 있었죠. 네. 이 5.16 군사전병 때 1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노래였고 요 탄생 배경만 보면 요게 새마을운동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요게 새마을 구호하고 아주 찰떡이었던 겁니다. 찰떡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노래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상징적인 노래로 불려지게 된 그렇죠. 거죠. 자, 그리고 새마을운동 하면 떠오르는 그 초록색 그 모자이크 새싹 마크 그렇죠. 있었잖아요. 여기도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새마을운동 깃발과 배지에 들어가는 그 마크가 1972년 당시에 새마을운동 담당관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만들었대요. 그냥 보기에만 평범한 새싹처럼 보이는 그런 마크잖아요. 근데 네모난 깃발의 초록색 바탕이 넓고 기름진 평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록잎 그 세 개는 근면, 자조, 협동을 의미하고요. 자, 이를 감싸고 있는 그 노란색 원은 황금이야. 황금을 상징하는 아주 큰 그런 의미가 뜻이 있었구나.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걸 고건 전 총리가 만든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네요. 예. 하지만 뭐 모든 정책에 그렇듯이
다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함께 오는 것 같은데 그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농촌 전통 중에 우리가 두레나 품앗이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아주 상부상조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이제 금이 좀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경쟁이란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이 농촌 조직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상부상조가 하나의 경쟁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과거의 전통이 어느 정도 좀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 한참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공무원들이 완장을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모자도 쓰면서 마을 연수 교육을 다니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몽의 역할도 하긴 했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부풀리기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부의 세계가 또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이런 부작용들도 함께 발생했던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또 그 새마을 운동 결과 이 농민들의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올랐을까라는 걸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제 농가 소득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밝혀진 결과인데 1980년대에 농가 1인 1가구당 소득이 26만 원에서 270만 원, 대단하죠? 10.5배가 증가한 건 맞답니다. 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부채를 따져보니까 부채가 16,000원에서 34만 원으로 21배, 21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한 실질 소득으로는 농민 소득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결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농가 부채가 증가한 이유가 다양한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제일 먼저 얘기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정부 시책 중에 하나가 이 고수익성 작물을 재배하라 이런 일종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고수익성 작물을 재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시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판로도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 가격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막 폭락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오르고 이런 양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주느냐? 그냥 고스란히 다 농민들에게 이게 다 정화가 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지금 새마을 운동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물론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게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 같이 잘 사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마을 운동이 정말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가 과연 긍정적인 거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해석도 동시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새마을 운동은 어쩌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무슨 제도든 생명을 잃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요란하던 그 새마을 노래가 슬슬 사라졌어요. 항상 개항됐던 그 새마을 깃발도 하나 둘씩 내려갔습니다. 행정 조직마다 설치했던 그 새마을과도 사라지고 요직에 속하던 새마을 운동 중앙회가 이름만 남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던 이 새마을 모자, 진짜 많이 새마을 쓰고 모자도 다 이렇게 집 구석에 다 이렇게 다 처박히게 맞아. 되고 또 급기야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조차 또 이게 9세대 유물처럼 이렇게 생각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80, 90 세대로 들어오면서 이런 새마을 운동이 민간으로 그냥 정책이 아니라 민간으로 그냥 남아있게 됐거든요. 근데 요게 또 정신이 살아서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요때 자원봉사 있었고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금모기 운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했고요. 지금도 여러 어려움, 재난, 복구 있다 새마을 모자 당연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회복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에 수출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지금도 탄자니아 무안자주에 가면 아프리카 민속 음악에다가 그 새마을 운동 가사 붙인 개사곡을 부른대요. 거기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새마을 운동의 상징 녹색 조끼 입고 다니고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러고 하고 다닌대. 그 버스 정류장에 새싹 로고와 함께 영문으로 새마을 운동 이렇게 딱 써놓은 거 좋아요. 저게 진짜 나오네요. 맞아요? 여기 아프리카 맞아요? 네, 아프리카 탄자니아. 새마을이네. 탄자니아 무한자.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저 새마을 운동은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네. 이게 새롭게 다짐을 하고 네. 그냥 자포자기해서 우리가 잘 살겠어 해서 잘 살아보자. 왜 내가 왜 못해? 이걸로 간 게 아닌가. 수 있어. 맞아. 오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추억 속에 빠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로 인해서 황사는 말끔히 해소가 됐고요. 오늘까지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동해안과 호남에 5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이 되겠는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오늘은 모처럼 마스크 없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다. 오늘 흐리지만 날은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반짝 쌀쌀해지겠는데요.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니, 날씨 보니까 밖에 바람이 저렇게 많이 부나 봐요.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지난 토요일도 비가 오던데 내일부터 또 비 예보가 있어요. 장마입니까? 그러니까요. 봄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